안녕하십니까. 김박사 부동산 TV의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종후 자산 감정 평가와 호별 조합원 분양가 결정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후 자산 감정 평가 방법에 관하여 그런 후 기준호에 효용 지수를 적용하여 호별 조합원 분양가 결정을 하는 것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조합원 분양가는 마음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후 자산 감정 평가에 기초하여서 조합원 분양가가 결정되죠. 즉 종후 자산 감정 평가의 결과 기준호를 정하고요. 그 기준호에 효용 지수를 적용하여 호별 조합원 분양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요. 지금 한창 평형 변경 신청 중에 있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작년 즉 2025년 12월 29일부터 시작하여서 올해 2026년 1월 27일까지 문현 3구역에서는 평형 변경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역입니다. 정말로 잘 되어야 하는 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현 3구역에는 4가지 타입의 84 타입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있어서 한 가지를 제외한 3가지 타입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한 문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3가지 타입의 효용 지수에 관하여 간략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분석 자료를 참조하셔서 성공적인 평형 변경 신청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먼저 종후 자산 감정 평가 방법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후 자산이란 말이죠. 종전 자산과 비교되는 용어이죠. 종전 자산은 글자 그대로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즉 철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산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렇다면 종후 자산이라는 것은요, 철거 후 새로이 짓게 되는, 즉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물을 나타내는 용어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는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현 3구역과 같은 재개발 사업에서의 종후 자산 감정 평가 규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 제1호 과목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재개발 사업에서의 종후 자산 감정 평가는 말입니다. 종전 자산 감정 평가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종후 자산 감정 평가에 있어서의 금액 산정 방법은 말이죠.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의, 주로 2인이 진행을 합니다.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자면은 이인이 감정평가한 경우에 있어서 그 이인이 평가한 금액을 일단 더하여 이걸 2로 나누게 된 값을 산술평균한 값이다 라고 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후자산평가 기준일에 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자산평가 기준일은 말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이라는 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이는 감정평가 실무기준 7303일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종후자산평가 기준일은 말입니다.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나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감정평가 실무기준 7303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종후자산 감정평가 방법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후자산이라는 것은요, 새로이 지은 아파트 등을 나타내겠죠.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분류되죠. 공동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은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사용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것은요, 유사 아파트 단지의 분양 가격, 인근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분양가 등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순서대로 정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은 말이죠, 유사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격, 인근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분양가 등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산정한 가액을 공사비 등을 포함하는 원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공사비죠. 공사비 등을 포함하는 원가에 기초한 원가 방식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여 기준호의 가격을 일단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요약 정리하자면 거래 사례 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원가 방식을 보조적인, 즉 종된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그리고 감정평가 실무기준 7303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요, 원가 방식은 거의 사문화된 방식이다, 거의 죽은 방식이다 라고 감정평가사 분들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근거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법인이 제출하는 거의 모든 종후자산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말입니다.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르면 말입니다. 조합 측이 제시한 자금 운용 계획서 상에 기재된 공사비 등을 포함하는 원가는 말입니다, 기준 시점 현재 아직 집행되지도 아니한, 조금씩 살을 붙이면서 이어갈게요. 아직 집행되지도 아니한 미래에 대한 예정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실제 집행 시에 다소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혀둡니다. 달리 말을 하자면 원가는 종후 자산 감정 평가를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으면서 단지 참고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두 번째 내용 정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기준호의 효용지수를 적용하여 호별 조합원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종후 자산 감정 평가의 결과 기준호를 정하고요. 그리고 그 기준호의 분양 가격을 일단 결정해야만 하겠죠.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는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향을 담아서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호가 0002 1234호인 것으로 약속해 두겠습니다.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죠. 앞에 나와 있는 12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층을 나타내는 숫자라는 것쯤은 약속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 기준호는 12층에 있는 아파트 중 하나다 라고 약속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기준호의 평당 단가가 1111만 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약속해 두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1111만 원도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제가 4개를 조합하여 만든 금액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분양 면적이 32평인 것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 이 두 가지 값을 곱한 결과 값이 바로 분양 가격이 될 텐데요. 이 경우 분양 가격은 3억 5,552만 원으로 산출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화면 정리하고요. 효용지수에 관하여 정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용지수라는 것은 말입니다.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효용지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가격 형성 요인별 효용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예를 들어보자면요. 유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유형은 바로 평형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층도 있을 수 있고요. 동라인도 있을 수 있고요. 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타 요인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기타 요인으로는 엘베수라든지 알파룸 유무라든지 4베이 판상형이냐 혹은 2베이 타워형이냐라는 구조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효용지수는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구역에 따라 지역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형별 효용지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에 따른 차이로서요. 지역에 따른 수요의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가상의 구역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84 타입의 효용지수를 기준으로 정하였을 경우 1.00으로 정하였을 경우 소형 평형의 효용지수가 더 높더라는 것입니다. 이 가상구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74 타입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효용지수가 1.16, 59 타입의 경우에서는 그 효용지수가 1.10으로 도출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59 타입의 경우에 평당 단가는 1111만 원 곱하기 1.10의 결과값인 약 1222만 원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74 타입의 경우 평당 단가는 1111만 원 곱하기 1.16의 결과값인 1289만 원 정도, 1289만 원 정도로 산출되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조합은 분양가라고 발표되는 것은요, 평당 평균 단가이며 아파트에 따라서 그 효용 지수를 곱하여 얻은 결과값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하고 또 명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화면 정리하고요, 이제 층별 효용 지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층과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동라인은 접근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추첨의 결과 복불복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의 모든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을 먼저 배려해 주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우선 배정을 취하는 방침을 찾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또한 실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로얄청, 로얄동, 로얄라인을 조합원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그런 방침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미분양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절충을 할 필요는 있겠죠.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흔히 RR이라고 하였을 때 RR은 로얄청, 로얄동, RRR이라고 하였을 경우에는 로얄청, 로얄동, 로얄라인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층별 효용지수의 예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층부터 10층까지를 1.00이라고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그보다 낮은 층의 경우에 있어서 효용지수는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보다 높은 층의 경우 효용지수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자면 24층부터 27층까지의 효용지수는 1.03으로 1층의 경우 효용지수는 뚝 떨어져 0.89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럼 24층부터 27층까지의 평당 단가는 1111만 원 곱하기 1.03의 결과값인 1144만 원가량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1층의 경우에 있어 평당 단가는 1111만 원 곱하기 0.89의 결과값인 989만 원, 1111만 원에서 많이 떨어지게 되죠. 989만 원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자, 이제 동라인별 효용지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바로 접근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통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 관공서 등과의
접근성 말입니다. 이 교통시설로는요, 대표적인 것이 지하철역이 있겠죠. 예를 들어 문현 3구역의 경우에 있어서 지하철역의 접근성 면에서 보자면요, A, D, F 단지가 선호가 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다시 위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향별 효용지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남서 남동이 1.00이라고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남향은 1.02로 동향은 0.97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 효용 지수들이 말입니다. 그럼 남향의 경우에 있어 평당 단가는 1111만 원 곱하기 1.02의 결과값인 1133만 원. 그리고 동향인 경우에 있어서 평당 단가는 1111만 원 곱하기 0.97의 결과값인 1078만 원으로 산출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기타 효용지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에는 엘베 수라든지 알파룸 유무라든지 구조면에 있어서 4베이 판상형이냐 2베이 타워형이냐 등의 요소들이 고려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쯤 해두고요. 호별 조합원 분양가 산출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 84 타입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84 타입은 32평이고요. 유형별 효용 지수의 예에서 1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평당 단가 1111만 원 곱하기 분양 면적 32평 그리고 첫 번째 효용 지수인 유형별 효용 지수 1이라는 것을 일단 곱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향을 살펴보니까 남동입니다. 그럼 남동이라는 것은요, 바로 효용지수가 1이기 때문에 또 한 번 1을 곱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층이 12층이니까 12층의 경우에 있어서 효용지수 또한 1이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1을 곱한 결과값 우리가 이미 계산해 둔 3억 5,552만 원이 분양가격으로 산출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여기까지는 예시로 제시된 것이고요. 이제 문현 3구역의 경우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문현 3구역은 현재 한창 평형 변경 신청 중에 있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하는 84 타입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84A, C, D라는 거요. 물론 84B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만은 많은 분들께서요.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들에 대한 효용지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 속에 나타나는 비율은 말입니다. 괄호 속에 나타나는 이러한 비율은 말입니다. 유형별, 바로 평형이죠. 유형별 전체 세대수 대비 비율이라는 거 미리 밝혀둡니다. 자, 그럼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4A의 경우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로 4베이 판상형이라는 것과 알파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두 가지는 84A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반면에 84C의 경우 포베이 판상형이긴 합니다만은 알파룸이 없습니다. 알파룸이 없습니다. 이건 84A에 비하여 비교 열쇠에 놓이게 되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4D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알파룸도 없고 또한 구조가 투베이 타워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면에 있어서는요, 84A가 최고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면에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말입니다. 예,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그렇지만 다른 측면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배 두 대가 있는 비율이요. 84A는 가장 낮습니다. 고작 35%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84C는 그보다 높습니다. 약 41%. 84D의 경우에 있어서는 구조가 투베이 타워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L배 대수는 91%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럼 L배 두 대를 선호하시는 분들은요, 84D를 1순위로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다른 효용 지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A의 경우에 있어 남향은 35% 정도, 동향이 34% 정도, 기타 남동 등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남향의 비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향을 중심으로 선택하려는 분들은 84A를 선택하지 않고, 제가 향이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84A를 선택하지 않고 84C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84D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84D는요, 남동이 93% 정도를 차지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84C는 남향이 74% 정도, 남동이 17% 정도, 나머지 기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청과 접근성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추첨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복불복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가능한 확률을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접근성 면에 있어서요, 84A와 84C는 상중하 가운데 있어 중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단지에 분산이 되어 있었어요. 반면에 84D는 말입니다, 선호 단지인 ADF 단지에 76%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성 면에 있어서 다른 타입보다는 훨씬 우위에 있다, 상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효용지수에 따라서 평형 변경 신청을 하신다면 후회 없는 성공적인 평형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구조면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들은요, 84A를 선택할 것이고요. 그리고 구조면뿐만이 아니라 엘베 두 대의 비교, 그리고 향을 비교하였을 경우에 있어 오히려 84A보다는 84C를 선택하는 분도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접근성을 우선순위에 두시는 분들, 혹은 엘베 두 대가 있는 곳을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단연코 84D를 제1순위로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이러한 정보 제공이 여러분들의 평형 변경 신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이번 만남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